내년에는 아예 하락 얘기를 못 하게 될 거예요. 내년 쭉 오른다. 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여러분이 체감하기에 이제 정말 수도권 오르는구나.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까지 올라가는구나. 지방도 올라가는. 지방도. 자, 얼음공장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그 사이 부동산이 이제 2021년 11월쯤에 고점 찍고 한 2년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얼음공장님도 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떤 시간 좀 보내셨는지. 시장이 제가 체감하기에는 22년도 7월부터 네.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고 7월 이전에 한 6월 달부터 이미 전세 시장도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런 다음에 뭐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지금까지도 뭐 회복이 된 시장이 아니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제가 주변에 상담을 해보면은 그 회복됐다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전국으로 따지면 1%? 아, 진짜요? 네. 이게 뉴스로는 막 서울과 핵심이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극소수의 아파트예요. 서울 자체가 이미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전국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조차도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아는 아파트가 전고점을 찾은 거지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괴리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단 제가 얘기한 대로 저랑 저희 회사가 투자를 해 나가잖아요. 굉장히 힘들었겠는데요? 그럼 힘들죠. 그 와중에 저는 거기서 부동산 이 아파트 매매만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큰 자산을 이루거나 큰 부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세금도 많고 느리고 규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급자의 입장, 시행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만 하면 안 된다. 정비사업이나 빌라나 오피스텔, 생수 모든 분야를 다 손을 댈 수 있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이제 확장을 시켜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확장을 했든 시행을 했든 다 필요 없이 그 시기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 자산시장 자체가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포트폴리오도 여러 가지로 다방화시키고 내 능력도 늘렸고 그리고 공급자의 위치로 올라갔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시장 자체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예 방법이 없어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매매가 내려간 거는 당연히 정말 아픈 부분이지만 둘 번째예요. 매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전세도 안 나가요. 그럼 사실 실거주할 집 외에 투자한 집이 전세도 안 나가고 매도가 불가능하고 대출도 안 나온다. 근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세금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딱 갇혀서 딱 가둬놓고 묶어놓고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맷집에 따라서 언제 죽냐의 차이일 뿐이지 죽어나는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드셨을 거고 저도 안 힘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고 시행하는 것도 뭐 거의 제가 하던 사업의 전반적으로 그냥 아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바닥 자체가 붕괴된 느낌?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거 대처하기에 바빠서 뭔가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더 늘리고 치고 올라가고 이러기 위한 바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약을 먹고 있다. 네, 그 정도예요. 정신과 쪽에서 네. 많이 마음이 힘들어서. 이거는 저 어차피 제 채널에서도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힘드시다면은 그게 맞다. 그럴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이제 제가 작가님께 연락을 한번 드렸었는데 조만간에 이제 뭐 상승 기사나 상승 언론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면 제가 더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봤자 왜냐면 언론에서는 지금 다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회복이 되고 시장이 정상화가 됐으면은 제가 지금 체감이 되고 제가 아무리 힘들었다 한들좀 많이 회복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거 정말 죽어났다, 힘들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88 부동산 정책 발표했잖아요. 요거 보면 이제 핵심 요약 한번 해주시면서 또 시장에 계시니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지금 시장 반응은 제가 평가했을 때는 역작용. 역작용. 예, 왜냐면 88 대책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 추리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짓겠다. 그렇죠. 예, 두 번째가 정비사업 특별법 만들어서
들어서 정비사업 밀어붙이겠다. 세 번째가 빌라 수요를 조금 늘려주겠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무주택자가 빌라 일정 조건에 맞춰서 사면은 청약권을 유지해주겠다. 아니면은 주택이 하나 있어도 빌라를 일정 조건 이하를 사면은 처음에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 이게 빌라에 대한 공포감과 너무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니까. 빌라 시장은 지금 이미 붕괴가 돼 있어요. 붕괴가 됐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빌라가 통계로 따지면 가격이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KB 발표 자료를 보면 아파트가 많이 박살이 난 거지 연립주택, 빌라를 포함한 연립주택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버티는 애들이 있거든요. 땅값이랑 좀 좋은 데는 버텼는데 버틴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빌라는 아파트처럼 실거래가가 이제 하락이라고 딱딱 찍히기가 좀 애매합니다. 동일 물건들이 여러 번 거래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왜 망가졌다고 하냐면은 가보면은 빌라가 있는데 거래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분이랑 집주인이랑 문제가 터져가지고 세입자분이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못,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빌라가 있는데 이용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거래 자체가 빠그라져 있죠. 그런 시장인데 지금 그린벨트 풀어서 짓는 거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쵸? 최소 몇 년은 걸리는 거니까. 10년 이상. 그리고 그린벨트를 푼다는 거는 정말 공급이 부족하고 정말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를 푼다는 건 되게 필살기를 쓰는 느낌 같은 거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아파트, 강남 3구, 용산, 아니면 뭐 해봤자 마포, 성동, 뭐 강동, 뭐 아니면 경기도로 가면 과천이나 성남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인정하는 좋은 급지의 좋은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뜸 그린벨트까지 풀어가지고 공급을 넣겠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락하는 곳들이 많으면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러면 그린벨트 푼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경각심을 느끼거든요. 야, 지금도 시장이 별론데 앞으로 더 짓는구나. 이거 이제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이 갈 때만 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회복세인데 그린벨트까지 푼다고 하면은 아, 정부가 지금 시장을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라고 느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표가 나오고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현실성이 떨어져요. 시간 타이밍상. 오래 걸릴 건데 그린벨트가 풀면 또 부작용도 있잖아요. 토지에 대한. 또 이런 부작용 얘기도 나올 건데 사람들은 아, 공급이 진짜 부족한가 보다 라는 인식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현장은. 근데 이게 당장 아파트 가격을 뭐 올린다 내린다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비법은 그린벨트만큼 불투명한 게 이거는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특별법을. 그러면 당연히 야당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당, 야당 간의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분위기고 정치 얘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정비사업은 이미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구축 가격이 올라가면 정비사업은 가는 거고 구축 가격이 못 올라가면 정비사업은 못 가요. 왜냐면 정비사업 자체는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하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합이 돈 벌고 싶어서 시공사를 끼고 새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준은 인근의 구축이나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진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정비사업은 가는 거고 기존의 주택이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으면 정비사업은 못 가는 게 현대 사회의 어떤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구축이 지금 가고 있는 곳들은 정비사업이 어차피 알아서 갑니다. 근데 구축 가격이 못 올라가는 것들은 어차피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바꾼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비 특별법을 만들어서 밀어주게 되면은 이미 사업성이 나오는 좋은 입지는 호재예요. 이거 자체는 호재가 맞죠, 주택시장에. 그런데 이게 나왔다고 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축 가격이 어딘 올라가고 어딘 못 올라가요, 지금. 올라갈 때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못 올라가고 있는 데는 이제 또 못 가요. 그럼 정비 사업조차도 양극화가 생기죠. 이미 구축이 비싸지고 있고 잘 가는 데는 이 정비 사업이 갈 것이고, 구축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고 이게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데는 또 못 갈 것이고, 이렇게 한계성이 있어요. 현실성도 아직은 떨어지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빌라 시장은 지금 그 정도로 활성화시키기에는 택도 없죠.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됐는데 그 와중에 지금 임대사업자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6년짜리 단기 임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 임대사업자 분들이 지금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사업자 양성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그랑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랑. 구축 시장을 정상 시장으로 회복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도입시켜봤자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한계성을 많이 보이고 있고, 사람들 반응은 아, 정부가 뭔가 좀 급한가 보다, 아니면 시장이 진짜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정부 발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약간 이거 각자 도생 아니야? 그냥 사야 되나?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고 계세요. 근데 그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이게 안 먹히면 그 다음에 또 발표되고 하면서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쵸. 누적이 되면 그렇게 좀 힘을 발휘하지 않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 정부가 또 이런 식으로 더 펼쳐나가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과거 정권 예를 들면은 네. 2017년도에 파리 대책 나왔잖아요. 파리 대책 나왔을 땐 효과가 얼마 못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9.13 대책 나오고 조금 몇 달 있다가 헬리오시티 입주하면서 시장이 잡혔단 말이에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정도 잡혔는데 정책이 연속성이 있고 시장에 영향을 가할 정도로 누적이 되는 건 가능해요. 현재 정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현 정권이.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뭐 DSR이랑 같이 엮어버리거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쓰게 되면은 시장이 또 위축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누적은 되겠지만 시장의 신뢰도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이 규제를 30번 가까이 했거든요. 지금 결과는 가격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발표가 나올 때마다 역작용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작용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번 발표는 저는 안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미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작가님 말씀대로 맞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서 시장에 맞게 점점 변하면은 누적이 되고 언젠가는 누적이 돼서 효과를 내겠지만 잽을 계속 맞으면은 데미지가 쌓이잖아요. 근데 애시당초 맞지 않는, 잽이 들어가지가 않는, 맞지 않는 엉뚱한 펀치를 하게 되면은 때리는 사람 체력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산으로 가겠죠. 역작용이 더 심해지거나. 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일부 지역에 일부 아파트들이 많이 오른 거라고 하셨는데, 서울 집값 같은 경우 전고점 95%까지 회복한 상황이라 하는데 어떤지랑, 올해 그러면 1월에서 7월 수도권만 부동산 집값 상황이랑 요즘에 수도권에 계신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떤 편인가요? 냉정하게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전 시장이 이제 예전에 금리가 급등하고 그때 막 전쟁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동안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제 스스로 시장을 다시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어쩔 수가 없죠. 저도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시장 자체가 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너무나도 시장이 공포감에 젖었었고, 그래서 판단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이 전 주변에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랑 뭐 제 채널에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잠시를 여기 아파트를 사셔야 된다. 물론 그때 그 얘기했을 때 쌍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럴만 하잖아요, 사실 상황이. 제가 잠시를 사야만 한다. 이 정도면 진짜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엔 얘기도 못 꺼냈는데 22년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여기 연관이 된 게 완전 바닥대 아닌가요? 바닥이죠. 엘스가 18억대였으니까. 지금 얼마죠? 지금 한 25억 원 주셔야죠. 지금 9평 기준인 거죠? 네, 9평 8제곱미터.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제가 그때 살했잖아요. 제 말이 맞았죠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도 안 되고,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 상승을 지금 느끼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9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시장이 갈 길이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달리 관심이 되게 없어졌잖아요, 시장에. 시장은 나름대로 지역별로 갈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덕동의 마레프, 요거를 사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23년도 2월이에요. 그 다음에 아예 현장 나가서 영상 계속 찍었어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서대문고 가셔야 되고 가지일루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마포 끝자락 상암동까지, 은평구까지, 이게 다 남아 있습니다. 아, 본인 유튜브 채널에? 다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한테 감사 이메일, 감사 편지를 받기 시작한 게 불과 그렇게 몇 달 안 돼요. 그래서 요번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저랑 같이 해서 지금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 강동구, 하남, 마포, 송파 이쪽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모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꼬꾸라지고 요번에 다 같이 오르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 하반기에 다 폭락하고 이번에 다 같이 올라오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때 다 빠그라진 건 맞아요. 근데 회복하는 모습은 완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여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3년도 1월부터 23년도 8월까지 시장은 회복을 했어요. 강남 3구 주요 아파트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잠실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그 인근 있죠. 잠실을 다 조금 넘어가면 삼성동이에요. 말이 잠실이지. 그렇죠. 여기 딱 넣는. 예, 아주 좋은 입지잖아요. 그런 게 약간 핵이 되는, 코어가 되는
그 사람들이 수요가 몰려드는 곳들이 이번에 몇 군데가 생겨났었어요. 요번에 상승할 때 코어는 성동구예요, 사실은. 성동구. 예, 지금은 코어가 강동구로 잠깐 옮겨갔었죠. 그러니까 특정 단지에 거래가 쏠리는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인근이 23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다가 거래가 다시 꺾였어요. 그때 미국 국채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시장 자체가 수요가 가다가 연결이 안 됐어요. 이때 사신 분들을 파악을 해보면은 전국적으로 그냥 이 정도면 저점이니까 집 한 채 사놓자. 나나 내 자녀. 이런 분들이 와서 사신 수요만으로 그 정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8월 달부터 못 가다가 8, 9, 10, 11, 12, 8월 달까지 넣어야 되니까 9, 10, 11, 12, 1, 2, 6개월 동안 잠잠하다가 제가 3월 달부터 갑자기 여기저기 연락도 좀 드리고 호들갑을 좀 떨기 시작을 했는데 전 현장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컨텐츠를 만들 여유도 없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누굴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현장에 계속 있는데 3월 달부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고 그리고 23년도의 특이점은 전세가 상승이 동반이 안 됐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을 순수 매수 심리로 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격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동안에도 시장의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이 완전 박살이 나 있었어요. 2,000건? 심할 때는 1,000건 아래? 맞아. 좀 그런 시장 처음 봤거든요. 네. 아예 거래가 없어요. 아예 매도도 안 되고 중개사님들은 실장님 다 자르고 휴가 가버리고 힘드니까. 그리고 권리도 못 받고 넘기고 그냥 아예 뭐 완전 다 말라 죽을 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3월 달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3월 달, 4월 달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5월 달부터는 가격에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격 변동과 거래 상승이 5월, 6월, 7월까지 연결되다가 8월 달이냐 지금. 8월 달에는 거래량이 줄 거예요. 현장이 그래요 지금. 근데 8월 달에 거래가 주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쭉 요런 식으로. 저 잠깐만요. 8월에 거래량이 준다고요? 네, 어차피 지금 데이터 안 나와 있잖아요. 다 해봤자. 근데 네. 데이터 그렇게 나올 거니까. 저는 그런 건 그러니까 8월에는 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여름 방학 있고 뭐 여행 많이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그냥 시장이 다시 분위기가 또 바뀐다는 건가요?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듯 했어요. 이거는 어차피 나가서 봐야 되는 건데 일단 휴가철 영향은 있어요. 근데 휴가철 영향이 제가 제 채널에서도 얘기 안 했었는데 이게 얘기하면 너무 예민할 것 같더라고요. 휴가철을 쭉 돌았는데 저는 지금 휴가 갈 이 여유가 없어요. 입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휴가철을 갔는데 요번에 상승 못한 지역 있잖아요, 작가님. 거긴 다 휴가를 가셨어요. 중개사님들이 다 휴가를 가셨어요. 근데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주요 입지 있잖아요. 거기는 바쁘니까 못 가겠지. 거긴 휴가를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사실 거기 있는 집주인분들이나 수요층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 휴가를 못 가요. 근데 그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는 데랑 못 가는 데랑 요번에 휴가철에도 확연히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준 게 휴가철 이전에 미리 거래를 해보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뭐 사신 분들 가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휴가철 영향도 있고 사람들이 집을 거래량이 계속 늘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미리 사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오르내림이 있어요. 오르내림이. 그래서 7월 달까지 거래량이 피크를 찍고 8월 달 초에 좀 주춤을 하다가 요새 다시 사세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8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전 엄청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거래량 얘기해서 6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000건 넘었고 7월 거래량은 이제 사실은 그 신고 한 달 이내니까 지금 8월가에 지금 잡힌 게 7,938번까지 이제 신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추세면 10,000건 넘는 거잖아요. 못 넘어요. 아, 못 넘을 거라고요? 네, 못 넘어요. 아, 진짜로? 네. 사람들이 이게 제가 얘기하면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어차피 갈아 넣어내고 제가 작가님 만날 때는 사실 이제는 약간 조금 심하게 과장하면 CEO? 그런 식으로 내 사업체를 만들어 가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 거꾸로 간 거예요, 지금 제 인생이. 옛날처럼 또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읽어낼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로 확인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다 확인을 하는데 근데 17일까지 거의 8,000건이면 사실 남은 일수가 13일이면 예. 한 2,000건만 플러스 돼도 10,000건이 넘는 거죠. 아니요, 작가님 그렇게 비례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1일부터 30일 통계를 냈을 때 이 포션이 있어요. 거래 신고를 하는 이 거래 신고 생태계가 있잖아요. 이게 과태료가 나오니까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시는데 5월 막판에 신고량이 많지 않아요. 5월 달부터 막판에 신고량이 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실거래가 뜨면은 거래 물건을 놓칠 확률이 높아지니까 5월 달부터 데이터가 틀어진 건 맞는데 그거를 합산해도 7월 달엔 9,000건 나오는 게 맞아요. 9,000건 정도. 물론 여러분 제가 이걸 맞추면 인간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데 10,000건은 못 넘어요. 어쨌든 9,000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많은 거죠.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절대 저희 시청자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다주택자 갭 투자가 없어요. 아니, 그냥 없다고 뇌피셜 쓰는 게 아니라 실수요. 네, 취득세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맞는데 다주택자는 없어요. 있으면 대단히 이상한 사람. 자, 그러면 지금 수도권 집값이 어쨌든 올랐잖아요. 안 오른 지역도 오른 지역도 있지만. 올랐죠. 올랐다고 보는 게 자, 이제는 그러면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수도권과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 따지고 상승으로 들어섰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지금 하락 얘기하신 분들은 아니다. 이거 9월 달부터 분위기 달라져서 그렇죠. 다시 꺾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요즘. 예, 맞아요. 9월 달부터 꺾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아, 진짜로? 네, 그분들이 훨씬 더 맞죠. 이게 제가 오. 작가님이랑 예전에 자주 뵙고 인터뷰도 하고 네.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다가 네. 세상 이렇게 공부하다가 시장이 22년도 하반기부터 다르게 갔잖아요. 네. 그때 유튜브 세계, 컨텐츠 세계에 대한 공부도 좀 해봤는데 네. 저는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이 투자 실력이 없다. 아니면 뭐 진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컨텐츠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자기 이론이 있는 거고 사실 미래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있죠. 그리고 그게 얘기가 나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고 호응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9월 달 이후로는 11월 달에 포레온 둔촌주공 입주가 있어요. 이게 역사에 남을 입주장이에요. 11월 달 말인데요. 12,000세대 강동구 대장 아파트가 역사에 남는 거예요. 잠실처럼 한 번에 입주합니다. 그럼 11월 달 입주면은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11월 달 2달 전 9월 달부터 영향권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9월 달 데이터 언론은 10월 달에 나올 거니까 9월 달부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데이터 쓸 건 10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10월 달이면 둔촌주공 입주장 아니에요. 그러면 9월 달부터는 시장이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굉장히 스마트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른 공장님은 어떻게 보시는데? 그거 입주장 지나가죠. 네, 둔촌주공 아파트 인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입주장을 분석해 보면은 제가 요새 그걸 분석하러 다니고 있는데 분석이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장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영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엄청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녀보면 둔촌주공 입주 기간에 아파트 매수를 노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덕분에 그럼 그분들의 수요가 대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실망을 했던 계획대로 하시던 간에 대기 수요가 있으니까 수급적으로 파악했을 때 기대하는 것만큼의 입주장의 파괴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럼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락 얘기하시는 분은 계속 내년에도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어른 공자님은 그 시기 때 약간의 주춤은 있었지만 더 올라간다고 보는 건가요? 주춤 끝나면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 얘가 입주장이 내년에 한 3, 4월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네. 헬리오시티가 길게 펼쳐놓으면 8개월 갔으니까 둔촌주공이 지금 분위기를 감안해도 6개월에서 8개월 잡는 게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9, 10, 11, 12, 1, 2, 한 길면은 한 3, 4월까지. 한 3, 4월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전세시장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 회복 그리고 상승장으로 가겠죠. 내년에는 아예 하락 얘기를 못 하게 될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내년에 쭉 오른다. 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여러분이 체감하기에 아 이제 정말 수도권 오르는구나.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까지 올라가는구나. 지방도 올라가는 거. 지방도. 저 이것 때문에 요새 미친놈 소리 듣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그리고 경기도의 핵심지 특히 뭐 강남 3구 같은 데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뭐예요? 왜 지방은 안 오르고 이게 똘똘한 한채 현상 때문인 건가요? 그쵸. 그 작가님 채널에 나온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제 채널에 박제해 놔봤자 어른공병 쟤는 원래 저런 애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25년도에 대한 전망을 여기 박제를 해놓으려고 나온 거예요. 25년. 25년, 26년.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리고 상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상승이 아니에요. 왜냐면 집을 가진 분들이 상승이라고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회복. 그게 소외된 지역 말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회복이라고 느끼세요. 상승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뭐 성수동이나 아니면 서초, 그러니까 반포나 강남이나 아니면 잠실 정도가 상승한다라고 조금 왜냐면 정고점에 사신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의 지역분들은 아직 아니에요. 심지어 강동구 분들도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상승한다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이제 회복 좀 했어 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랑 다르게 부동산은 1년 동안 본전이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세금 내죠, 이자 내죠, 세입자분 있으면 이분한테 또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살 때도 치익스 내야 되지. 그럼요. 부동산은 올라야 본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2년 동안 때려 맞은 거,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은 지금 대부분의 주택은 회복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상승이라고 부르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 상승은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 내년부터 온다. 저는 그분들이랑 의견은 정반대예요. 근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심했잖아요. 심했죠. 왜 이렇게 심해진 거죠? 금리 급등,
금리 급등으로 통한 경제 시장의 전반적인 파괴,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 시장의 파괴. 요게 심했죠. 요게 아까 작가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갈놈들만 가느냐. 요거는 제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이번 시장의 하락을 보면은 대출발이에요. 일단 30번에 가까운 규제가 쌓였죠. 그리고 정권 말기에 21년도 말에 대출을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중지시키고 20년도에 임대차 3법 때렸죠. 21년도에 대출 중지시켰죠. 그리고 22년도에 전쟁 터지고 금리가 급등하는 그 연쇄작용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세로 살던 분들은 전세가 3억인데 진짜로 6억이 됐어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잘 썼단 말이에요. 3억이 6억 된 것도 짜증나는데 전세 대출 이자가 내가 차감하기 2.5배 정도 올랐어요. 그럼 내가 한 달에 내는 돈은 총 5배가량이 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초이스로 나뉘어요. 전세요 있잖아요.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가시거나 아니면 급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빌라로 가시거나 오피스텔이나 생숙. 이래서 고시텔, 고시원까지 가격이 다 올라갔거든요. 전국의 모든 주거용 상품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수요 자체가 이탈, 아예. 근데 전세 수요가 이탈했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전세 거래량은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가 유지됐다는 건 임대인들이 죽어났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가의 전세를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월세 시장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아파트 시장으로 떠났거나. 그러면 이게 결론이 나온 게 대출, 전세를 끼고 있던 시장의 붕괴가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과 매수인 입장이 있잖아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갖고 있으면 세금 나와요. 매도 안 돼요. 전세 안 나가요. 뭐 사고 터지면 대출도 안 나와요. 플러스 알파로 전세 사기 단어 들어왔잖아요. 방법이 없죠. 던져야 돼요. 체력이 안 되니까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작가님이 말씀하신 짱짱한 아파트들, 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분석하면 어떻느냐. 심지어 이분이 다주택자여도 뭐를 먼저 팔까요? 자, 내가 잠실에 아파트 갖고 있고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좀 설명을 위해서 내가 잠실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상계동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이번 위기에 뭘 팔았을까요? 네, 무조건 상계동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택을 줄였던 원래 이것만 가지고 있든 간에 체력이 되는 분들은 급하게 던질 이유가 상대적으로 현격하게 적어요. 그러면 반대급부를 봐요.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급하게 판 이유가 대출 안 나오고 전세 안 나가고 매도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힘든 이유가 이거를 사는 분들이 세입자이거나 대출을 끼고 산단 말이에요. 반대급부로 보면은. 그러면 내가 대출을 많이 활용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아파트를 주로 이제 전세가가 올라갈 때 사던 지역들은 매수세도 약한 거예요. 매도인은 던져야 되는데 매수인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월세로 가버리죠. 근데 반대급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체력도 좋아요. 그리고 애시당초 대출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이 아파트 좀 수요가 많거나 전세입자분이 만약에 전세금을 빼달라 그래도 빼줄 체력이 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반대급부로 살라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대출이 별로 필요 없거나 아니면 전세로 살다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원하는 지역들. 오래 살고 싶은 지역, 주요 지역, 에셋 파킹, 부자들의 동네? 이런 데들은 매도인들은 금매로 던질 마음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요자들은 튼튼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가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은 현금, 돈에 대한 체력이 얼마나 있는가 라고 이제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게 지금 반등한 주요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체력이 튼튼한 분들이에요. 옛날처럼 이렇게 대출을 잔뜩 끼고 사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새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국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작년에 아니면 이제 그런 거 특례대출을 많이 풀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오해신 게 걔네가 9억이 넘으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서울이랑 수도권을 리드하고 있는 아파트는 다 10억이 넘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랫단에 정작 그 대출이 나오는 시장은요. 못 올라갔어요. 왜냐면 거래량은 늘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거래가 들어와봤자 금매가 계속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아야 된다니까요. 살아남으려면. 이게 수급이에요. 수급. 근데 부자 동네는 난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 전세입자가 나간다? 역전세가 났어? 돈 줄게.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상관없어. 내가 메꿔 넣을게. 이런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 싶은 사람도 지금 시장의 핸디캡, 대출이나 전세에 대한 핸디캡이 덜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출도 이번에 별로 못 썼을 거예요. 그럼 이 수급을 따졌을 때 수요가 더 많아지는 순간 얘네는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건데 하단의 시장은 매도세가 세니까 갖고 있으면 죽거든요.
계속 거래가 되면서도 가격이 비리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지역들은 지금 똘똘한 한 채,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 이 트렌드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잔인한 시장이죠. 그리고 또 공급도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 같은 경우에 공급이 부족해 예.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뭐 수치를 어디서 다르게 가져온 건지 아니면 관점이 다르신 건지 모르겠는데 공급이 많다는 분도 있고 예. 적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작가님 말씀이 네. 맞는 게 공급은 절대량을 따지기보다는 수요에 비해서 네.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사실 25년도부터 줄어가지고 눈에 띌 정도로 26년도부터 부족한 건 맞아요. 맞는데 누구든 주장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지금 더 이상 집 살 사람이 없다. 시중에 집 살 돈이 없다. 이 주장과 함께 그것 치고는 아파트 공급이 이거 부족한 거 아니다. 이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역사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역사적 통계만큼은 집을 살 수요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한 거예요. 제가 무조건 이거 서울에 공급량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제 주장인 거죠. 그분들 말대로 앞으로 집 살 사람이 없다. 그럼 공급량은 적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역사적 통계를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26, 27로 넘어가면서 서울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수도권, 경기권의 공급량이 많이 방어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얘네도 부족해요. 인천도 이제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가 공급이 2025, 26, 네. 27 넘어가면서 계속 부족한 거는 제 주장이에요. 예, 데이터를 따졌을 때. 지금 그럼 얼음공장님은 25년, 6년, 7년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집값이 더 오른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요거를 두고 시청자 여러분이 평가하시겠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